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출발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주말 사이에 뉴스 계속 보셨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오늘 출발할 때 급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분명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오늘 시장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만 그런 건 아니고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본 니케이도 오르고 있고 이 이스라엘 쪽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나오곤 있는데 그래도 길게 가진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조금 더 무게에 실리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시장이 오늘 상승 하락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이 이번 주도 전반적으로 중요한 것이 그동안 우리가 외국인 수급받아서 잘 왔잖아요. 근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우리의 내부 모멘텀, 거버넌스 개혁을 하려는 이런 시도에 조금 더 외국인들이 무게를 실어줄지 아니면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당분간은 좀 쉬어갈지 이 여부를 잘 판가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증권사에서도 분석을 또 덜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쪽에서 이란의 핵에 대한 그런 파워가 커지는 거를 원치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가가 급등하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건 미국 쪽에서도 경계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의 관세 드라이브를 거는 데 있어서 제동을 거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시장 출발 상황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최연 앵커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 모두 다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말 그대로 눈치 보기입니다.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서 시장이 흔들릴 것 같진 않은데 그럼에도 한국의 모멘텀 자체는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어떠한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시장 지수 자체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하락하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장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2%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약간 좀 아쉽네요. SK하이닉스가 3% 이상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차별화를 보신다면은 아마 지금 반도체 쪽이 어느 쪽에 집중되어 있느냐를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HBM 쪽 여전히 수요는 탄탄하다라는 것이 많은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순항하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텐데요.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실적으로 증명하는 쪽이 HBM이 된 것 같습니다. 첨단 반도체 쪽 여전히 시세 상승 괜찮고요. 오늘같이 이렇게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질 때에는 오히려 안전한 쪽, 펀더멘털이 탄탄한 쪽으로 시장의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모습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24만 원대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뚫어내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방산주 이런 날 쉬어갈 수가 없습니다. LIG넥스원 5%대 상승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KB금융지주가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보합권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 좀 특징을 본다면요. 금융주가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좀 급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지수 자체가 1% 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들 결국에는 저가 매수가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대체적으로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거래를 마감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금융 쪽에 대해서는 기대감 여전히 나오고 있는 모습을 함께 시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G엔솔 2%대 하락 나오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4%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현대건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붙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은 증권사에서 주간 전략 리포트를 내놓을 때 정책 가운데서 원전 쪽 좀 쉬어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로템도 4%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 가운데선 또 중소형주 쪽으로도 시세가 크게 나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또 오늘 시장 또 다른 특징주이죠. 네이버와 카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시세 괜찮습니다. 네이버는 2%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4%대 상승이 나왔는데 약간 상승폭을 줄여낸 게
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 쪽의 AI 이노베이션 센터의 하정우 센터장이 AI 수석으로 임명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져오고 있는 모습 함께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외에 오늘 지주사 가운데에서는 사실 큰 폭의 상승은 없습니다만 SK 쪽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오늘의 시세를 통해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옮겨가 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 희비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4%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지난주 금요일 주가가 6%대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반발 매수에 바로 들어오고 있고요. 시세를 바로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입니다. 파마리서치도 4%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는 지난주 금요일에 인적 분할 소식을 공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좀 우려감은 깊었습니다만 오늘 증권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마리서치의 펀더멘털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제목의 리포트를 함께 발행하기도 했고요. 반발 매수 들어옵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에 16% 넘게 빠진 걸 생각해 본다면은 상승폭이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휴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6%대 상승 나오고 있는데 제약 에스테틱 쪽에서 대장주였던 파마리서치가 약간 꺾이면서 오히려 휴젤과 같은 기업들 쪽으로 오히려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외에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봤을 때 제약바이오 가운데서 가장 약한 종목은 HLB입니다. HLB는 외국인들 중 수급이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4%대 가깝게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클래시스도 1%대 하락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밸류체인 따는 오늘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대 하락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도 오늘 시장 좀 약하네요. 리노공업 1%대 하락세, 동진세미캠 1.8%대 하락세, 파크시스템도 2.4% 이상 하락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은 좀 하락하는 기업들이 코스닥 내에서 많이 눈에 띕니다. 앱코프로도 오늘 2%대 하락세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솔브레인 2%대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엔터주 쪽으로는 그래도 선별적으로 상승 탄력이 좀 나오는 기업들이 있는 게 눈에 띄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을까요? 지수 출발 상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보시다시피 오늘 코스피는 0.25%의 강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901선, 2,900 위에서 그래도 잘 버텨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은 0.02% 약보합권 768선입니다. 일단 지수 자체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그러한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수급별로는 어떨까요? 이어서 코스피 쪽의 수급 동향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외국인 수급이 약간 아쉽네요. 1,100억 원 넘게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도 우위로 현재 시장을 좀 대응하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1,300억 원 가깝게 현재 매수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의 매매 동향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코스닥도 오늘 시작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오히려 매수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238억 원가량 현재 매수에 나타내고 있고 기관의 경우에는 370억 원가량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과 업종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이어서 싱크풀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싱크풀을 통해서 오늘 시장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업종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스피가 2,900선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에서 지금 1,000억 원 정도 나오고는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에 또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또 이 상황이 위협적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 선물 옵션 만기일도 지난주에 저희가 잘 버텨냈고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도가 나오진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싱크풀을 통해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딱 보시면 느껴지시겠죠. 지난 금요일과 약간 비슷하기도 한데 가스, 유가, 해운 이런 쪽이 강세를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말 사이에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여전히 이스라엘과 이란이 상호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고 중요한 인사들, 군 인사들의 사망 소식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은 또 이란을 공격하고 있고 이란도 역시 이스라엘에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멈춰질지 어떤 뭔가의 촉매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게 좀 멈출 수 있을지 이 여부를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이상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이런 종목 업종들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여전히
새로운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업종들이 많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역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에다가 미국 시장에서도 서클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새로운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책 모멘텀에 함께 엮이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여기와 괴가 비슷하죠. STO도 역시 이런 가상자산법에 STO와 관련된 법안 내용들도 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STO,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함께 엮이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원전주들 좋잖아요. 원전주들 계속 상승 탄력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에너지가 좀 연결된다면 오늘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데 SK그룹이 아마존과 협력을 해서 울산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데이터 센터 운영하려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필요하고 전력 설비 필요하다라는 건 최근에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도 좋았는데 오늘 또 좋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한 번 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 반면에 반도체는 오늘 좀 좋지가 않네요. 전반적으로 지난주부터 약간의 조정세가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 엔비디아 팀 엔비디아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은 좀 힘이 좋은데 삼성전자가 지금 2% 넘게 빠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올라왔던 소부장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 지주사, 증권사,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불을 뿜었다가 이스라엘, 이란과 관련된 무력 충돌 때문에 잠시 쉬었는데 오늘 다시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다시 좀 빨간불을 켜면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법 개정과 관련된 기대감 그리고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죠.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상법 개정부터 가장 먼저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벤트가 이 주 후반에 있는데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제약바이오는 조금 쉬어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슈를 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란, 이스라엘 이쪽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 쪽에 주말 사이에 이 사진 보시듯이 이런 영상들이 지금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서로 공격을 하고 폭발하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미사일 방어 체계, 대공 방어 체계 미사일을 막 격추시키고 근데 그 사이로 또 미사일이 떨어지고 이런 영상들을 너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교전이 사흘 정도가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서로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공항이 파괴됐다, 이란 외무부 건물도 파괴가 됐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시스템, 어떤 건물들이 파괴됐는지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공격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외신들을 통해 그리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들은 이란이 어쨌든 그동안 계속 경제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반격을 하는 게 길게 장기전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란의 미사일이 이제 바닥나는 수준까지 와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그에 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했고 미국을 포함해서 영국을 포함해서 서방 국가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이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의 평화가 곧 올 것이다.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트루스 소셜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써놨는데 그 전에 과거의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세르비아 코소보 사태 아니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의 이런 무력 충돌 그때도 내가 그렇게 협상을 잘 타결하면서 평화를 구축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지금 수많은 정상과 기관과 전화통화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언급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외무장관도 계속 공격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중단하면 우리도 보복을 멈출 수 있다.
라는 식의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가 주식시장, 투자시장, 금융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증시가요.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이러면서 이게 역시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쪽에 약간 승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식의 해석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오늘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에너지 쪽이나 석유, 가스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튈 텐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이란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는 아무래도 정유나 그리고 해운 그리고 방산 이런 부분이 들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정유 같은 경우에는 흥구 석유가 17% 넘는 급등세를 전거래일 이어서 이어가고 있다는 거 특징으로 하나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주가는 18,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HMM 대표적인 해운주입니다. 펜오션과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터치한 이후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장기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운 운임이 상승할 가능성 때문에 최근 이제 올랐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교전 가능성에 대한 그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 이런 이슈 때문에도 컨테이너 운임이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기화 가능성은 좀 떨어지게 보는 부분 때문에 오늘 일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2% 가까운 약세를 보이면서 23,750원 선 기록하고 있고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는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더 주목하고 있는 방산주의 흐름인데 하나 시스템이 5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현재 16% 가까운 급등세 이어가면서 63,1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미국의 유명한 방산 기업과 앞으로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라는 투자 심리가 일부 또 작용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지난 거래일 10% 이상 급등하면서 종가를 형성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한 언론 매체에서 단독 기사를 냈는데 여기가 한 2천억 원 이상, 2,500억 원 정도 시비,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원래 시장에서는 한 1,800억 원 정도였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조금 더 많은 회사채 물량이다라는 부분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보시면 되고 올해 사실 만기되는 차입금 규모가 710억 원이거든요. 이를 다 갚고라도 더 많이 이제 낸 거니까 이를 보면서 앞으로 투자하겠구나라고 투자자들은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투자 심리까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현재는 1.7% 상승하면서 10만 원 선 가까이 가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3% 이상 또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는 최근에 유럽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K 방산에 대한 수출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지난달이었던가요? 독일에 가서 우리는 납기 굉장히 빠르게 하고 대량 생산 체제에 갖추고 있고 전략적인 파트너십 이런 부분이 강하다고 어필을 했는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쪽에 방위금 이런 부분 좀 늘려라 하는 상황이고 예산을 또 유럽 자체적으로 대폭 늘렸기 때문에 K 방산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긍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지정학적 리스크에 반응하고 있는 섹터가 좀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뭘 봐야 할지 궁금한데 파트너님께 좀 여쭤볼게요.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일단 국제유가가 움직였다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석유 쪽은 정유주도 그렇고 독과점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SK 에너지나 GS 칼텍스 이런 S-오일 이런 회사들이 독과점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딸려 있는 대리점들도 또 대부분 다 독과점 형태의 시장 구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원유를 중동에서 수입을 해오면 두바이유산 원유를 이제 기준유로 해가지고 수입을 해오는데 수입을 해서 가격이 변동되는 것에서 곧바로 판가에 반영을 합니다. 결코 이 회사들은
적자 보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죠. 근데 그런 회사들은 이런 위기 때 오히려 더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가 돼 있기 때문에 묻지마 매수가 많이 유입됩니다. 대표적으로 중앙 에너비스 같은 회사는 이 회사는 SK에너지에 오랫동안 대리점을 해왔고 서울, 경기, 인천 이 지역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서울, 인천 지역 쪽에 주유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산 가치가 꽤 크죠. 예전에 이 땅을 사가지고 주유소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 자산 재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유소 가격이 옛날 장부가 그대로 기입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회계사들이 이거를 분석할 때도 솔직히 예전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를 현실화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해도 웬만해서는 자산 재평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더 낼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이 중앙 에너비스라는 회사는 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자산주를 많이 갖고 있고 또 SK에너지에서 석유를 받아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실적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특히나 국제유가가 올라버리면 지금처럼 하룻밤 사이에 7%나 올려버리면 이 판가를 3개월 후에 한 분기나 두 분기 후에 곧바로 반영을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런 중앙 에너비스 같은 이런 업체들을 학습 효과가 있는 투자자들이 묻지 말아 사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단 동참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을 만한 종목들 잘 공략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새로운 AI 미래 기획 수석이 임명됐습니다. 이러니까 오늘 네이버의 주가가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초반보다는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요. 왜 그러냐? 이 새로운 하정우 AI 미래 기획 수석이 네이버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어제 주말이었는데 전격적으로 새로운 AI 미래 기획 수석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인사를 선택을 한 것인데 저도 처음에 딱 이렇게 속보를 보고 하정우가 누구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뭐 AI 쪽에 어쨌든 뭐 예전부터 정통한 인사였고 이 나이도 지금 40대의 인사입니다. 77년생. 우리 나이로 뭐 한 48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새롭게 나이도 어리고 그동안 이런 공직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기업에서 인사를 발탁해서 앞으로 AI 쪽에 대한 지원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임명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48세, 40대의 기업인을 전격적으로 발탁을 한 것입니다. 자, 이 하수석은 네이버에서 이 전형적인 한국형 LLM 개발을 이끈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소버린 AI를 굉장히 많이 주장해왔던 인물입니다. 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서 우리의 이 생태계에 맞는 우리 한국형 AI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이게 우리만의 이런 자체 LLM을 만들어야 이게 또 새로운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스타트업도 투자를 하게 되고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사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도 만약에 AI를 국가 주도로 뭔가 개발을 하고 지원을 할 때 기존에 있던 이런 정부 부처,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주장을 강하게 했던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AI 미래기획수석으로 이 하정우 수석이 발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하수석이 이제 어떻게 AI와 관련된 앞으로의 개발과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AI 컴퓨팅 입찰 공고를 낼 때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 새로운 미래기획수석, AI 미래기획수석이 어떤 청사진을 그려내게 될지 5년간 뭐 100조를 투자하는 이런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것이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우리 시장에서는 AI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시장에서는 AI 소프트웨어나 AI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에 네이버 출신이 됐다라는 소식 말씀드렸는데 삼거래 말에 반등 주기에는 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 1%대 상승하면서 네이버가 20만 원 선 위까지 올라간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오브제니 상한가를 가서 이게 뭔가 봤더니 네이버 클라우드가 최대 주주에 있어서 관련이 있습니다. 2만 원 선 위까지 올라가면서 단숨에 상한가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고
정도 상승세를 가지고 있고요. AI 소프트웨어 영역이 확대가 되면은 플레이토 같은 데이터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래요. 관련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11% 넘는 급등세 29,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한글과 컴퓨터가 범정부 AI 사업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AI 관련 핵심 솔루션을 공급한다라는 이력,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입장에서는 올해 벌써 공공기관 세 번째 그런 어떻게 보면 수주죠. 이런 부분을 좀 다가가는 것 같고 2% 상승하면서 28,750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한컴미드 왠지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한컴미드가 지난달이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의 지분 7.27%를 추가적으로 취득했거든요.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1%대 반등 3,280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 뭘 봐야 될지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쪽에서는 AI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를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네이버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년 5천억 정도의 R&D 비용을 쏟아부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하이퍼클로버 X라는 거대 언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올해부터는 상업화해서 기업들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징을 해주면서 판매를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R&D 비용을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산업에서 돈을 버는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데요. 이 네이버에서 이 하이퍼클로버 X를 개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이번에 AI 수석으로 입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청와대, 우리나라 지금 이제는 청와대겠죠. 청와대에 들어가신 건데요. 그러면서 이 서버레인 AI라는 건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들의 인공 그 거대 언어 모델을 갖고 이 외국의 그 구글이나 이런 애플이나 이런 경쟁 국가들과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시장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미 네이버가 구글의 이러한 그 검색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왔을 때 우리 시장을 여전히 60% 이상 지켜내고 있는 것, 여기서 이미 입증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가 이 AI 시장에서도 이번에 여기 창업자도 AI 기업으로 변신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만큼 총력을 기울여서 이쪽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또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같이 국가, 정부를 함께 일을 보조를 맞춰갈 수 있는 분이 이 정부의 중요 핵심 자리를 차지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네이버는 아직도 싸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네이버 여전히 싸다라는 그런 코멘트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오늘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관련된 업종이 주가가 잘 가고 있어요.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SK그룹이 아마존과 협력을 해서 국내 최대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설립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와 함께 울산의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는 건데 뭐 SK그룹도 그렇고 아마존 측에서도 수조 원을 투입해서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10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아마 GPU가 한 6만 장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러면서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우리나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것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또 연관되는 자연스럽게 수혜가 되는 산업들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뭐 빠릅니다. 이달 중에 출범식을 연다고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8월에 기공식을 개최해서 본격적인 공사, 어쨌든 올해 안에 시작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자, 과거에도 뭐 올해 초였나요? MWC,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에서 SK텔레콤의 대표이사가 사실 이걸 한번 살짝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글로벌 빅테크와 함께 GPU 6만 장을 규모 정도를 투입을 해서 투자를 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상대가 누구였는지는 밝히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뭐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니까 오늘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면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지 주가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력기기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주 중에 52주 신고가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전 KPS 5% 이상의 반등하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으면서 상승이라고 표현해야겠네요.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53,1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이 효성중공업인데 4거래 만에 상승하는 흐름들 나타내주면서 정말 시원하게 9% 이상 급등하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고요. 74만 7천 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K 변압기 미국 수출 물량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비츠로테크가 9거래 연속 상승합니다. 쉬지 않고 8% 넘는 급등세 오늘도 연출이 되면서 9천 원 선 다다른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LS 일렉트릭 역시 뭐 미국 쪽에 앞으로 그런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 보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1위 기업과 뭐 협력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7% 상승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베팅을 하는 듯합니다. 27만 6,500원 선 보이고 있고요. 사실 재룡전기는 좀 투자자들이 굉장히 답답해했던 종목입니다. 그동안 많이 떨어졌거든요. 최근에 반등세 조금씩 나타내주고 있고 여기는 워낙 이제 소형 변압기 쪽에 하고 있는 데고요. 그리고 전력을 좀 멀리 보내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좀 이력은 있습니다. 오늘 6% 반등세 보이면서 37,000원까지는 되찾는 흐름들이 나타나네요. 이 중에서는 뭘 봐야 할지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네, 일단 미국에서도 이번에 한 720조 원, 약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역시나 거기 들어간 전력이죠. 근데 그 전력이 SMR이 됐던 풍력이 됐던 태양광이 됐던 전력망을 새로 깔아야 됩니다. 그 전력망을 새로 까는데 들어가는 변압기니 전력기니 이게 다 한국산이 많죠.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리 이쪽 시장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효성중공업도 굉장히 중요한 회사고 변압기를 많이 판매하고 있지만 HD 현대일렉트릭도 작년에만 1년 동안 미국 쪽에서 1조 원의 매출을 했어요. 그만큼 HD 현대일렉트릭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이번에 또 울산 공장과 엘레바마 공장에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약 한 4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신규로 증설을 합니다. 그만큼 미주 쪽에 굉장히 수요가 있고 우리나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울산 쪽에다가 이런 그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그만큼 거기다 전력을 갖다 줘야 되는 이 전력망을 새로 개비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 쪽에 관련된 종목들은 52주 신고가를 해도 신고가 이후에 새로운 신고가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투자가 앞으로 4년 동안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면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지 못하면 수익률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HD 현대일렉트릭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전력망 공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쌍으로 붙어 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주목해서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도움이 되시겠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전략 좀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서 오늘 어떻게 대응한 것도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국제유가가 오르면 아까 말씀했던 석유 이 도매상이나 이런 종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태양광입니다. 국제유가가 비싸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가격이 오르고 그 가격이 오른 것 때문에도 이 태양광에는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과거에도 고유가 시대 때 매번 반복됐던 현상입니다.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내년에 EU가 2026년부터 이런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EU 지역에 대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내가 상품이나 재화를 생산했다는 걸 증명해내야 됩니다. 단기간에 신재생 에너지로 할 수 있는 건 태양광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이게 아리백 투자를 하는 것이죠. 아리백 투자에 있어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같은 대기업으로서 국내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70%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국내 내수가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큰 수혜를 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거스를 수 없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관련주로 이 종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꼭 기억해 보세요. 네. 자, 이제 뭐 마켓나우 브리핑 시장의 분위기를 함께 확인을 해봤고 이제 투자 아이디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있는 바이오 이벤트 대비해서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도 좀 알아보고요. 네. 오늘 많이 궁금하신 것이 결국에는 지금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어떤 투자 방향을 잡아야 할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 주택가격 기대 심리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실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확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 심리는 과거 가격 흐름보다는 경기지표, 금리, 착공 실적 같은 거시경제나 정책 여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은은 주택가격 기대 심리 충격 발생 후 7, 8개월 뒤 실제 집값이 최대 0.43% 오르고 약 4개월 후에는 가계대출도 크게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주택가격 기대 심리는 상승세로 전환했으며 이후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과 금융권 가계대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기대 심리에 금리와 함께 스트레스 DSR 시행과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적절하게 조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첫 해외 순방에 나선다. 첫날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한 뒤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7개국 정상이 초청되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며 관련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17일에는 확대 세션이 열리며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인공지능과 에너지 영해를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미국, 일본 등 G7 국가와의 양자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를 통해 통상 문제 등 현안 해결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경제 회복과 민생에 기여할 실용 외교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여전히 코스피 2,90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901포인트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약보합권 수준 정도로 낙폭이 크지 않게 이어지고 있어요. 외국인 수급이 오늘은 아직까지는 코스피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들어오진 않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초반에는 좀 매도했지만 마지막에 결국에 다시 말아올리면서 순매수하는 그런 패턴을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오후까지 한번 끝까지 외국인 수급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 출발했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0.75% 정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0.2%대 약보합권 수준이긴 하지만 상해 종합지수 하락 출발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지난 금요일에 낙폭이 좀 컸습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 0.4%대 하락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히려 우리보다 지금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 0.78% 상승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란, 이스라엘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에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 어떤 기업을 살펴볼지, 오늘은 또 뭐 주신 기업을 보니까 좀 의외였어요. Y2 솔루션을 주셨는데 이게 제약바이오 기업은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 네네. 기업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길래 오늘 요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이 회사가 2019년 8월에 150억 원을 투자해서 그 미국의 그 비영리 연구 기관이랑 같이 그 합작 법인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기업이 바이오 기업인데 이 바이오 기업이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황반변성 치료제 데이터가 네. 상당히 이제 투자 업계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해서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름은 룩사 바이오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방송에서는 룩사라고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그 비영리 연구기관이랑 같이 합작법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합작법인이 그 합작법인 이전에 그 비영리 연구기관은 어딘지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 NSCI라는 기관인데요. 미국의 최초 신경줄기세포 그 연구 기관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셀리 템플 박사가 설립한 거고요. 그 줄기세포에 대한 이식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셀리 박사가 연구를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룩사의 그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 책임 연구자로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니까 뭐 Y2 솔루션 우리가 알기로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뭐 부품 뭐 이런 소재 업체인데 새로운 사업에 이제 뛰어드는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NSCI랑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룩사 바이오 테크놀로지, 룩사를 인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이 기업들이 그러면 이 Y2 솔루션이 어떤 사업 분야에 좀 진출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황반변성 치료제 일단 황반변성.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건성이 있고 습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를 건성.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세계적으로 글로벌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인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들을 보면은 룩사를 포함해서 총 3곳이 있습니다. 그 리니지, 리제너러티브 패치, 테라퓨틱스 이렇게 이제 나머지 2곳인데요. 네네. 그 리니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빅파마 눈에 들어서 2021년 12월에 로슈랑 약 9천억 원 규모로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을 한 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후의 임상 개발은 로슈의 자회사인 제넨텍이 임상 시험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리니지 거라고 이제 이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가 이제 많이 알려진 질환은 아니잖아요, 암처럼.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노인성 질환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 노인성 질환인 건성 황반변성을 앓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질환이 좀 많이 발병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빅파마들도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고 안과 질환이라든가 뭐 이런 줄기세포 기반의 그 노인성 질환에 조금씩 뛰어들고 있는 그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년에서 15년 사이 이제 개발이 본격화된 만큼 아직 좀 초기 임상 단계고요. 지금 건성 황반변성 같은 경우 이 증상을 지연시키는 개념의 치료제는 있지만 이 황반변성 걸렸을 때 다시 시력을 옛날로 돌려주는 근본적 개념의 치료제는 아직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룩사나 리니지나 리제너러티브 같은 경우는 이 근본적 시력 개선을 목표로 하는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이제 임상 1상, 2A상, 뭐 또는 2B상 이게 좀 초기 네네. 단계 임상이고요. 가장 임상 시험 속도가 빠른 곳은 로슈 제넨텍이 하고 있는 그 리니지의 이제 치료제 현재 임상 2B상 단계로 이제 사실상 후발 개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세 개의 세포 치료제는 이제 다 세포 치료제인데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룩사 같은 경우는 성체 줄기세포, 그러니까 시신
그 죽은 사람의 안구에서 이제 그 세포를 적출을 하는 형식이고 네. 리니지랑 리제너러티브는 인간 배아에서 유래한 줄기 세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마지막에 뭐 약간의 뭐 차이가 있다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를 만드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러면 임상을 다들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Y2 솔루션이 그러면 룩사를 인수하는 거잖아요. 네, 설립을 했습니다. 합작법인을 그렇죠. 설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룩사의 기술력이 실제로 이런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현재까지 공개된 임상 데이터를 보면 네. 룩사의 데이터가 가장 우수합니다. 아, 그래요? 네, 특히 이제 시력이 현저히 저하된 환자군, 푸어 비전 이 환자군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큰 시력 개선 폭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네. 글자를 훨씬 더 환자들이 많이 읽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평균 22자를 더 읽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22자를 더 읽는다는 그러니까 이게 게 무슨 의미죠? 1년 동안 읽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활자가 더 많아진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시선의 시력의 이 범위가 넓어진다는 건가요? 네, 활자를 많이 읽는다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미국에서 이제 시력 측정표로 사용되는 걸 보면은 5글자가 이렇게 한 줄에 이렇게 나와 네. 있는데요. 이거를 한 줄 이상만 읽어도 이게 임상적으로 유효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줄을 넘어서 이제 22자면 거의 4줄 이상을 읽어낸 그렇겠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확실한 개선이 있었다.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룩사가 어쨌든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일단은 이 임상 데이터를 보면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회사, 나머지 두 회사와의 차이? 뭐 이런 거 다른 쪽은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있나요? 네, 리니지 같은 네네. 경우는 제넨텍이 주도하고 있는 그 저시력 환자군에서는 네. 유의미한 시력 개선이 아예 없었고요. 아. 그리고 비교적 시력이 덜 나쁜 네. 그 배럴 비전 환자군 같은 경우는 평균 이제 시력이 개선되긴 했는데 그 시력 개선 폭이 룩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러니까 룩사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압도적 임상 결과를 내지 못했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리제너러티브의 경우 총 16명 임상 환자로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 단 4명만 네. 6자에서 13자를 더 읽었다. 그러니까 16명 모두한테 그 임상적으로 유효한 결과가 나타났어야 됐는데 딱 네 4명한테만 효과가 있어. 비율이 나머지 높진 않네요. 12명은 시력 개선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셔야 할 거는 룩사의 임상 시험 참여 대상자 수가 8명으로 가장 적고요. 그다음에 리제너러티브 16명, 리니지가 1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리니지가 10명 환자를 더한 겁니다. 룩사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이 모수 자체의 규모는 조금 다르니까 뭐 고려는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데이터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러면은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좋은 숫자가 데이터가 나왔으면 뭐 투자하려고 하는 곳이나 시장에서도 주목을 조금 하고 있나요? 이것도 궁금한데. 네, 이게 이제 룩사는 바이오지만 Y2 네. 솔루션은 산업용 부품 그쵸, 회사이고 지금 현재 회사의 어떤 사업 범위를 뭐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로봇 회사를 한 곳 인수를 하려고 이 회사가 CV를 발행을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되게 단시간에 오버부킹이 됐다고 합니다. 한 150억 원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 참여하겠다라는 그 투자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다. 네네. 그런데 그 투자 기업들한테 어떻게 우리의 이렇게 참여를 결정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Y2 솔루션이 보유한 그 룩사의 그 데이터가 상당히 이제 공신력 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서 이게 좀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의견들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주력 사업이 아님에도 일단 이제
50% 지분을 보유한 룩사로 인해서 이제 현재 주력 사업까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뭐 와이트 솔루션이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로봇 쪽으로도 뭐 사업을 뭐 막 다각화하고 새로운 시대에 좀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이 황반변성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사실 습성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나 제약바이오 쪽에 이런 걸 개발하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사실 또 이 습식 황반변성은 좀 저도 생소하더라고요. 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뭐 환자 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 건지 개발하는 업체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지. 그 습성 황반 변성 같은 경우는 국내 큐라클도 그렇고 이제 이미 치료제가 좀 나온 상황이라서 좀 많이 알려졌지만 건성 황반 변성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성 질환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전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질환자가 많이 없었지만 최근에 기대 수명이 늘면서 빅파마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뛰어들고 네네. 있는 상황이고 실제 황반변성 환자의 90%가 건성 유형에 해당이 되고요. 이 중에 30%가 습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동안 환자 수가 이렇게 압도적인 비율로 건성이 많은데도 이제 개발이 잘 안 됐던 건 말씀드렸듯이 환자 수도 적지만 타깃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정확한 원인이 뭐 때문에 이 건성이 오는 건지 알려지지 않았기 규명이 때문에 안 됐어요. 원인을 몰라가지고 이게 좀 개발이 약간 주춤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기반으로 이제 아예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라서 네네. 이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황반변성 치료제 전체 시장으로 보면은 한 2031년에는 30조 원 규모로 이 시장이 확대될 거고요. 그래서 고령층 인구가 이제 계속 늘고 있으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시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이 건성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기대 평균 수명이 올라가고 나이 드신 분들이 또 겪는 질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때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이 늘어나는 분야, 질병 이런 걸 치료하는 회사들을 저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렇습니다. 뭐 당장 이제 빅파마들도 네네. 이제 관심 들이고 있다 했는데 실제로 안과 질환을 투자를 요즘 계속 하고 있는 트렌드거든요. 네. 그래서 로슈가 이제 앞서 2022년 네네. 일찌감치 이 리니지 거를 인수를 한 것 외에도 머크가 지난 2023년에 한 4조 2,500억 원에 아이바이오의 황반변성 그 후보 물질을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도 황반변성이나 안과 질환에 대한 투자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고요. 노바티스도 황반변성 치료 효과를 높이는 포지마토프를 치료제를 자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룩사의 경우 기업 가치가 아직 비상장 기업이지만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룩사한테서 이제 들은 바로는 네. 최근에 한 글로벌 투자 기관이 밸류를 한 3억 달러 정도 된다. 3억 룩사에. 달러? 네. 그래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뭐 룩사 쪽 이 와이트 솔루션 이야기 나눠볼게. 뭐 지금 이제 합작법인 설립하고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기간이 얼마나 될까? 실제로 상용화되거나 판매가 되거나 할 수 있는 시간 어떻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직 이제 임상 초기 단계라서 좀 이른 이야기긴 한데 일단 와이트 솔루션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임상 1상, 2A상을 올해 안에 반드시 마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기술 이전 논의를 본격화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FDA의 심사 제도 중에 네네. 하나가 알맷이라고 그 첨단 재생 의학 그 치료제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카테고리 네네네. 그 선정을 하는 그런 카테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맷에 선정이 되면 임상 2상까지만 맞춰도 즉시 상용화 신청 NDA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맷 지정이 지난 2월에 올해 2월에 받았습니다. 됐어요? 네. 아. 그래서 지금
임상 1, 2회 이상이 올해 마치고 뭐 빠르면 내년에 2 비상까지 간다고 했으면 네, 그 다음에 NDA가 신청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먼 이야기도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알맷 지정이 막 그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초기 임상에서 잠재적 효과를 입증을 해야만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지정이 되면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과정도 좀 빨라질 수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 지원도 FDA가 해주기 때문에 네, 좀 기대해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Y2 솔루션 저희가 또 뭐 한동안은 잘 안 보던 종목인데 사실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좋은 모멘텀이 생겼으니까 한번 앞으로의 추이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이슈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자, 이번 주말에 또 바이오 USA,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 미국에서 열려요. 여기에서 또 관전 포인트들, 여기에서 또 뭔가 좋은 소식들이 나오지 않을까. 제약바이오 최근에 약간 또 전반적으로 시장이 잘 가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약간 못 가고 있어서 오늘 이번에는 뭘 집중을 해서 봐야 돼요? 예전부터 계속해서 핫해온 그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네네, 비만 그리고 치료제. ADC 이 두 개가 좀 메인 관전 포인트로 꼽혔습니다. 그 지금 70여 개 국가가 참석을 하고요, 보스턴에서.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많은 대형 국내 제약사들이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네. GLP-1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경구제형 개발이 요즘 한창 불붙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을 개발하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석을 했고 또 이제 이에 따른 뭐 라이센스 딜 협상이 이제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릴리랑 노보노디스크를 필두로 지금 경구형 비만 치료제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임상 효능, 그다음에 편의성, 그리고 복약, 제형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 국내 기업들이 차별화해서 제시를 할 수 있느냐가 이제 빅딜의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당연히 한미약품이 이제 좀 앞서고 있어서 이제 참석을 하는데요. 네. 그 후발 주자긴 하잖아요. 빅파마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지속 효과 그리고 제형 이런 점에서 좀 차별화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바이오 USA 앞두고 한미약품도 어쨌든 뭐 참여를 하니까 뭐 주말 사이에 그런 보도들도 좀 나오던데 일라일릴리나 노보노디스크보다 괜찮은 효과가 있는 것들을 좀 지금 만들고 있다. 뭐 그런 뉴스도 저도 살짝 본 것 같습니다. 이번 바이오 USA에서 어떤 얘기를 좀 해줄지 봐야 되겠고 ADC 이쪽도 지금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지금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ADC 잘 아시다시피 항체랑 세포 동성 약물을 결합한 네. 그 유도 미사일로도 비유되는 항암제이죠. 부작용이 적고 지금 고효능인 만큼 지금 연구 개발이 계속 집중되고 네네. 있는 분야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난해 12월부터 ADC 전용 생산 공장을 완공해서 지금 올해부터 본격 가동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아예 ADC 신약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월에는 미국 식품의약품 FDA로부터 차세대 ADC 신약 CTP70의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뭐 ADC나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외에 뭐 기술 순출 성과로 주목받은 알테오젠도 이제 바이오 그렇죠. USA에 참석을 네. 하는데 이 회사가 글로벌 톱 10 안에 드는 자동 주사기 제조 기업이랑 최근에 이제 협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바이오 USA에서 만나서 좀 더 심화된 논의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이번에 행사에서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우리 뭐 기업들 참여하지만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최근에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인적 분할 이야기도 막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에 바이오 USA에서 어떤 것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조하고 홍보하고 할까요? 네. 그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삼성바이오는 13년 연속 단독 부스를 꾸려서 이제 참석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전시장 초2배 이 전시장을 세팅을 했다고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삼성바이오가 그 수주가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탁 생산 경쟁력을 이제 홍보하고 또 신규 시설을 홍보하기 위해서 LED
월 같은 이제 네. 좀 최첨단 그 홍보 전시물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5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도 어필을 할 거고 또 새로 론칭한 ADC 서비스와 같이 그 위탁 생산 개발 네. 그런 능력을 확장하는 그런 비전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강력한 경쟁자로 꼽혔던 우시바이오로직스 중국의 대표적인 CDMO 기업이 지금 2년 연속 그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고려해서 참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국 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이제 반사적 수혜를 좀 입고 있는데 이런 기세를 몰아서 좀 더 홍보에 열을 올릴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에서 이번 주 후반에 이제 또 이슈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ADC 기술 개발하고 있는 쪽 이런 종목들 미리 한번 잘 선점을 해보시고 미리미리 가격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석지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제약바이오 쪽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타격에 미국 증시 상승세 급제동, 방산 정유 관련주 강세, SK하이닉스, 엔비디아의 HBM4 초도 물량 납품 소식에 급등세, 삼성전자 하락세입니다. 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세계 증시가 조금 브레이크가 걸렸죠. 그 이란을 공격하는 지금 이스라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9개 이상의 9개 이상의 핵무기를 지금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을 발견했다고 지금 이스라엘이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곧 있으면 정말 핵무기를 뽑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정말 위험해지죠. 그 이란과 지금 둘러싸여 있는 한 아랍의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정말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아이언돔이 정말 촘촘하다고 유명세를 띄었는데 막 이것저것 막 쏘아대는 것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 마구잡이로 섞어서 엄청난 물량을 쏘아대고 있거든요, 이란이. 결국에 그 방공망도 못 막더라고요. 물량 공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촘촘함으로도 못 막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점점 사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술적으로도 지금 4대 지수가 그 관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 횡보했던 그 박스권 그 부분에 매물대에 다가서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필이면 타이밍까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지금 주가가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자, 다우는 1.79% 빠졌고요. 자, 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이 0.6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기록한 게 딱 2개밖에 없어요. 쉐브론하고 존슨앤존슨이거든요. 야, 쉐브론은 이제 정유주라서 조금 오른 감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급등해버렸죠. 호주무르 해협 그거 막을 수도 막지는 않는다고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이란이 아무리 그래도 막기는 힘들 것이다. 근데 만약에 막으면 이제 더 급등하는 거죠. 존슨앤존슨 플러스고요. 머크, 버라이즌, 월마트, 맥도날드, 아마존까지. 다우존스 30의 종목이 그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방어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1.30% 빠졌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2025년도 초반에 그 횡보했던 그 구간, 2만대에서 횡보했던 그 구간에 다가서는 지금 상황에서 그 소식까지 나오면서 일단 1.30% 빠졌습니다. 자,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여기도 지금 역시나 정유 천연가스주가 1등이군요. 자, 그 퍼미안 분지라고 텍사스에 그 저기 워렌 버핏도 그랬고 자기가 미국인이어서 정말 축복받았다고 했고 그리고 트럼프도 우리처럼 은혜로운 땅이 없다고 너네가 관세 전쟁 해보라고 우리는 알아서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저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저기서 석유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퍼미안 분지라는 곳에서. 천연가스도 끊임없이 나오고요. 그것도 품질 좋은. 저기는 지금 55달러여도 이득이 난대요. 퍼미안 분지에는 무슨 80달러, 90달러 안 가도 지금 50달러, 55달러 이렇게 돼도 마진이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유정이랍니다. 그래서 저기서 주로 사업을 하는 회사 중에 이제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도 있죠. 3.74 급등했고요. 다우에서 쉐브론이 급등한 거랑 지금 똑같은 논리죠. 뒤에 전쟁이 있기 때문에. 자, 2등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자, 의외로 강세를 띄었죠. 그다음에 팔란티어, 테슬라 팔란티어 지금 이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렸던 페이팔에서 같이 활약하던 이 지금 창업자 출신끼리 세운 이 회사들이 또 강세를 띄었습니다. 자, 리제네론이 지금 4위에 올랐고요. 그다음 도오데시가 올라 있네요. 그렇죠? 베이커 휴즈도 시추 회사입니다. 자, 이런 지금 원유, 정유 시추 회사가 강세를 띄었는데 팔란티어, 테슬라는 어제 저런 상황 속에서도 성장주가 같다. 약간 특이한 상황이고요. S&P 500입니다. 1.13% 빠졌습니다. 이것도 2025년도 초반에 그 5,000대 후반에서 6,000대에서 횡보하던 그 구간, 매물대에 딱 접근한 그 순간 이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선제 타격, 후 타격, 보복이 없었더라도 기술적으로 반락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솔직히 이 소식이 핑계거리가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오른 게 딱 2개밖에 안 보이네요. 15위에 일라일이랑 테슬라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시뻘겋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추격이 조금 저지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저지가 돼버렸고요. 브로드컴도 역시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이 2%대 빠졌죠. 그렇죠? 그리고 비자카드가 5% 빠지는 약간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빠졌어요. 2.61% 급락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2025년도 초반에 5,200대에서 5,600, 500대 여기 횡보했던 구간에 딱 기술적으로 반락할 수 있는 매물대에 딱 오자마자 정말 희한하게도 이런 걸 보면 미스터 마켓이 모든 거를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딱 어떻게 이스라엘, 이란 그게 터집니까? 자, 희한하게 그 매물대에서 딱 터졌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61% 급락한 것처럼 이 지금 그 안에 있는 종목 중에 플러스 난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1등을 한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마이너스 0.50이에요. 그리고 KLA가 마이너스 0.84. 그 다음부터는 다 마이너스 1% 이상입니다. 큰 하락을 했죠. 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큰 하락을 했고요. 자, 특징주는 도오데시를 보겠습니다. 도오데시 아까 전에 나스닥에 지금 있었죠. 그 상승률 상위 5위인가 6위에 있었습니다. 자, 도오데시 우리나라로 따지면 배민인데 이게 완전 잊고 있었는데 진짜 잘 갔습니다. 자, 역시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그 성장주들은 실패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버는 이제 승객들을 모집을 하는 거고 도오데시는 음식 배달 서비스의 최강자 아닙니까? 문 앞으로 대시해준다. 도오데시.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갔거든요. 이번 달에 역사상 신고가를 가서 220.80까지 찍었습니다. 대단한 시세인데 이게 지금 상장할 때도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몸값을 높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그 상장한 바로 다음 달만 조금 빠졌지 바로 그 2달째부터 달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69달러 수준, 70달러 수준이었는데 최저가가 69.9였거든요. 70으로 치면 지금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엄청나죠, 지금. 300% 올랐어요. 자, 도오데시가 대단한 지금 시세인데 지금 도오데시는 많은 뉴스가 없어요. 4월 달 이후에 뉴스가 없거든요, 지금.
근데 4월 달에 파이퍼 샌들러에서 10대 소비자 조사라고 했는데 10대들한테 각광받는 어떤 각 그 업종별로 브랜드들을 조사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그 의류 중에는 나이키가 의외로 10대한테 1위를 차지했어요. 우리 뉴스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10대 외면을 받아가지고 이제 40, 50대만 신고 10대는 다른 거 신는다. 호카 이런 거 신어가지고 나이키 주가가 빠진다고 했는데 의류 부문 조사에서는 아직도 나이키가 10대의 지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가 홀리스터랑 아메리칸 이글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입었었잖아요. 옛날에 섹시한 남자 여자 막 저기 성상품화 논란이 있었지만 그런 게 지금 이 나이키가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고 여기 이제 도오데시도 나옵니다. 도오데시가 이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배달 서비스에서 10대에게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게 도오데시였습니다. 그러니까 10대는 정리해보면 뭐 다른 것도 하겠지만 제가 말한 것만 정리해보면 나이키 신발 신고 홀리스터 옷 입고 집에 앉아가지고 이 앱으로 도오데시로 음식 배달시켜 먹는 이게 젠지 세대들, 미국 젠지 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기다. 브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대들이 이제 30, 40대의 그 주력 소비층이 돼도 도오데시를 계속 이용한다고 만약 가정하면 도오데시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니케이가 지금 제일 많이 오르네요. 그렇죠? 니케이, 코스피, 대만가권 이 순입니다. 자, 니케이는 안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란, 이스라엘 그 타격에도 불구하고 안 무너졌고요. 지금 이 니케이 보겠습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0.31 플러스군요.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거는 소프트뱅크 그룹입니다. 어제 미국장에서 아까 전에 AR 여기 나오죠. ARM 홀딩스가 2.21 빠졌는데도 ARM 홀딩스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지주회사죠. 이 소프트뱅크 그룹 이 지금 2.40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은 NTT랑 똑같은 통신업종이지만 완전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 소프트뱅크 그룹은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해서 이게 어떤 투자은행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뭐 ARM 이런 거랑 연동이 됩니다. 자, 대만가권 보겠습니다. 대만가권이 세 번째, 지금 방금 마이너스 전환을 해서 완전 꼴찌를 지금 굳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대만가권 아무래도 어제 이 반도체 지수가 급락했던 이 여파가 있는 것 같죠. TSMC가 0.97 빠집니다. 많이 빠지진 않지만 역시 어제 4대 지수 중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TSMC를 시가총액 1위로 둔 대만가권이 이 지금 니케이 225보다는 아주 그 불리한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로 가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니케이에서 이제 그 한국, 대만, 일본 중에 2등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0.53. 아주 강합니다. 우리나라도 꺾이질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지수가 꺾이질 않았습니다. 시세가 안 꺾였고요. 자, 이 수급을 보면은 무려 며칠인가요? 1, 2, 3, 4, 5, 6, 7, 8. 8일 연속 순매수를. 지난주 금요일에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플러스로 전환시켜놓고 끝났습니다. 계속 장중에 마이너스였거든요. 자, 근데 오늘은 좀 힘들어 보이네요. 오늘은 1,700억. 이미 순매도 상태라 이거를 뒤집으려면 지금부터 순매수 쪽으로 달려야 되는데 반전이 일어날까 싶고요. 어쨌든 8일 연속 순매수가 깨졌지만 8일 동안 산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뭐 저 정도 판다고 해서 방향 전환이 될 것 같진 않고요. 약간의 눌림목이죠. 자, 오늘 눈에 띄는 건 역시 타이틀에 달았듯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완전히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25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6만 원을 탈환 못하고 거기서 미끄러졌어요. 지금 소식이 나온 게 그거죠. HBM4를 이미 선제적으로 납품을 시작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노리고 있었는데 이 HBM4로 넘어가면서 그거를 1등 자리를 뺏으려고. 근데 역시 초도 물량은 SK하이닉스 거를 믿었다는 이 반증이 나와버렸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SK하이닉스는 거론이 됐는데 메모리 반도체의 1강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는 거론이 안 돼버렸어요. 이번에도 또 엔비디아의 차세대 슈퍼칩에 처음에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건 또 실패를 한 모습이 나타나서 지금 완전히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 괜찮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40만 원 다시 돌파하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파마리서치랑 휴젤, 이 미용 의료기기 쪽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그다음에 이 바이오 요쪽 그 기술 수출 플랫폼 쪽 요쪽이 강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섹터별 상승률 보겠습니다. 오늘 퓨리오사 AI 섹터가 4.62% 급등하고 있는데 여기에
퓨리오사 AI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지금 IT센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급등하는 이 부분, 이건 지금 스테이블 코인 쪽에 더 강세가 이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TS 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 그 지금 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퓨리오사 AI를 찾은 적이 있었죠. 그때 퓨리오사 AI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서 TSC 인베스트먼트랑 DSC 인베스트먼트가 강하게 움직였었죠. 지분 보유 소식으로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IT센 글로벌이 더 위에 있습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더 강한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며칠 전에 지금 IR 자료를 IT센 글로벌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딱 들어가 봤더니 금 스테이블 코인 스윙 모델이라고 해서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센 골드란 걸 운영했는데 저도 이거 경험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골드 바를 사는데 우리가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큰 부동산 못 사니까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커피 한 잔 가격에 부동산을 산다. 물론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요즘에 부동산 그거 사봤자 부동산에 타일 몇 장 사는 건데 어쨌든 간에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0.01g 뭐 이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생골드. 이런 거를 했었는데 이제 금을 모델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 지금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일상화되고 있잖아요. 대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그 자산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근데 금도 안전자산이잖아요. 지금 달러로 쏠려 있는데 금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이렇게 나올 준비는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예전에 제가 그 경험 얘기 드렸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블록체인으로 되는 거는 제가 그 결제를 하려고 레스토랑에서 결제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변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 줄이 길어가지고 그 사이에 돈이 떨어져 버려서 제가 추가로 현금을 냈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변동성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햄버거집이나 뭐 레스토랑 가서 결제를 하려고 줄 서 있다가 변동돼 버려서 내가 쏜다고 하고 민망해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현금이나 카드를 안 챙겨와 버리면 그것만 있으면.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 안정적이라고 해서 달러나 금에 기반된 걸 만들면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현금이나 신용카드처럼 편하게 오늘은 내가 쏠게 이러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RWA 토큰화 시장 여기에 지금 유무형 자산이나 금융상품 법정 화폐 등으로 확장될 것을 예상하여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온 자료에 보면 2030년에 수조원이 아니라 수경원의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라고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IT센 글로벌이 오늘 강세 조금 밀리긴 했는데 초반보다 아직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번 달에만 지금 퍼센트지가 엄청납니다. 146.70% 올랐거든요. 고가상으로.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강세는 계속되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계속해서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이제 달러 기반, 금 기반 이렇게 안전된 자산을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출현했기 때문에 가장분들은 그냥 당당하게 아주 안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올 여름 휴가 아빠가 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워터파크 쏜다.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중동 지역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이 지역에 군사적 긴장이나 갈등이 발생하면 국제유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간 충돌이 확산될 경우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에는 추가적인 위험 프리미엄이 붙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유가에 대한 정보들을 전해드릴게요. 미국의 WTI, 유럽의 브렌트유, 그리고 중동의 두바이유가 대표적인 국제유가 지표인데요. WTI는 미국 텍사스와 뉴멕시코 등지에서 생산돼 오클라호마주 커싱에서 거래되고 브렌트유는 영국 북해에서
두바이유는 중동에서 생산되어 각 지역의 원유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간단히 말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원유를 찾는 나라와 기업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반대로 원유가 남아돌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중동의 정세, 오펙의 생산량 조절, 미국 셰일가스 생산량, 그리고 전 세계 경기 상황도 국제유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천연재해가 발생하면 원유 생산과 운송이 어려워져 가격이 급등하기도 하죠. 국제유가는 우리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휘발유, 경유 가격은 물론 항공료, 운송비, 전기요금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결국 유가가 오르면 상품 생산과 물류 비용이 함께 올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국제유가 흐름을 항상 주시하고 경우에 따라 금리 조정이나 비축유 방출 같은 대응책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우리 일상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수혜를 입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정유나 해운 등의 업종인데요.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 정유 기업들은 정제 마진이 개선되면서 석유 수출 가격도 함께 상승합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으로 운송비가 오르면 해운 운임도 같이 상승하겠죠? 따라서 해운주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반면 항공, 음식료 등 에너지 비용 비중이 높은 업종은 원가 부담이 커져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정보들은 앞으로도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 계속 시청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한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중동 이슈에 안전자산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미국 증시는 조금은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의 전주 가파른 상승세 조정을 조금 받으면서 2,900선을 내줬던 우리 시장인데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조정, 단기 조정이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 시장 흐름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 장중 강하게 반등 추세를 가져갑니다. 글로벌 시장 쪽으로 보시면 나쁘지 않은 상승 추세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2,900선 뛰어넘으면서 2,91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시간 770선 넘으면서 77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주목되는 점은요. 외국인의 수급 동향입니다. 이달 들어서 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었는데 오늘 1,300억 원가량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100억 원가량 순매도 가져갑니다. 다만 개인만 1,300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지수 상방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코스피와 조금은 반대되는 기조를 가져갑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이 800억 원가량 팔자세 보입니다. 환율도 함께 살펴보시죠. 중동 리스크에도 오늘 원달러 환율 소폭 내리면서 출발했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조금 내리는 기조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0.45% 하락하면서 1,361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알아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보합권,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우리 시장 상황입니다. 오늘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알아보시죠. SK그룹이 미국 아마존그룹과 손잡고 수조 원을 투자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합니다. 앞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지난 3월에 이에 대해서 말한 적 있죠. 글로벌 빅테크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GPU 6만 장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던 건데요. 어제자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데이터 센터는 국내 최초로 100메가와트급 GPU 전용 설비를 갖추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무려 GPU 6만 장가량이 투입이 됩니다. 2027년 11월까지 1단계로 40메가와트가 가동이 되고요. 2029년 2월까지 103메가와트 규모로 지어지게 되는데요. 이번 데이터 센터는 현재 SK케미칼 부지인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인근에 SK가스의 LNG 열병합 발전소가 있어서 대규모 전력 수급에 대한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AI 학습용으로 쓰이는 GPU 서버의 전력 사용량은요. 일반 서버의 20배 이상이죠.
이러한 전력 수요 증가 가능성 시장은 오늘 주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또 미국, 유럽 등의 노후 전력망 대체 수요로 전력 설비 수출 증가도 늘어나고 있다는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점도 함께 보시고요. 이러한 호재 계속해서 쌓여가는 가운데 오늘 전력 설비주가 시장에서 탄력받고 있습니다. 일단 효성중공업 주가 오늘 10%가량 넘게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갑니다. 75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LS 일렉트릭 주가도 함께 보시죠. 7% 넘게 오르면서 27만 6,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전 KPS도 오늘 5% 넘게 6%가량 강세 보입니다. 5만 3,500원 선 거래 중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 기대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 표결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면서 오늘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소식 바로 알아보시죠. 미국 현지 시간 15일에 미국 상원이 지니어스 법안을 가결 처리해서 오는 6월 17일에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미국 내 금융 혁신과 또 암호화폐 결제 인프라의 급속한 확장을 필두로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수조 달러 규모의 토큰화된 달러 시장, 즉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월마트 또 아마존까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이란 뉴스도 나오면서 시장 확대 기대감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제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지난 10일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관련주들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헥토 파이낸셜 계속해서 강한 상승 추세 보였던 종목인데 오늘도 1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27,2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IT센 글로벌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현재 17% 강한 강세 보이면서 26,05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증도 함께 살펴보시죠. 4% 넘게 오르면서 8,955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흘간 이어지는 중동 리스크에 관련주들 주가 흐름은 여전히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석유, 가스 등 에너지주들이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4일경에 이스라엘 드론이 세계 최대 가스전 중 하나인 이란 남부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내 가공시설을 타격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가스전 공격은 1980년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에 이란의 정유시설이 공격받은 첫 사례인데요. 여기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란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국제유가, 특히 WTI는 7% 넘게 급등한 72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JP모건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혹은 지나는 유조선을 공격을 하게 된다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130달러까지 폭등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죠. 다만 대신투자증권에서는 오늘 아침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봉쇄를 하게 되면 이란 무역 자체에 타격이 크고 이란 우방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미국의 개입을 유발한다는 점을 들면서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중동 리스크의 최악의 시나리오인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일단은 우려를 덜고 있는 가운데 오늘 관련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흥구석유 주가입니다. 전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 현재 오늘도 오르고 있는 강세 보입니다. 18% 넘게 오르면서 18,96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 주가도 함께 보시죠. 4% 넘게 강세 가져갑니다. 22,70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 오늘 방산주들도 강합니다. 17% 넘게 오르고 있고요. 64,10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풍산 주가 함께 보시죠. 현재 보합권이네요. 10만 7천원 선 거래 중입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점점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열리는 G7에서의 국제 정상들의 관련 회담도 시장은 함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제한적인 상승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포인트에 집중을 해봐야 할까요? 이어서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몇 주간 이어질까요? 뭐 장기화될까요? 이런 부분 경제전 파장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외교 대비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관세 전장에서 실익을 챙겨야 되는데 국내적으로 다양한 그 파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분을 좀 모셨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미국의 개입이 이게 가장 이제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동 전쟁을 좀 키우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때로는 좀 싸울 필요가 있지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장기화될런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이제 일단은 뭐 전쟁의 단추는 눌러졌는데 사실 이제 장기화될 것인가가 사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죠. 장기화, 뭐 확전 이런 거죠. 근데 일단은 주요한 3개국의 입장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란 입장은 좀 복잡미묘합니다. 먼저 이스라엘로부터 공습을 당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보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은 명분상으로는 있습니다만 네. 속내가 꼭 그렇진 않아요. 속내는 사실은 확전이 벌어질 경우에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경제적으로 지금 오랜 그 제재 때문에 사실은 여력이 없고요. 국민들 경제 생활이 굉장히 지금 현재 궁핍한 상황이다. 네. 거의 뭐 민심이 뭐 거의 뭐 목전까지 와 있다 이런 정도라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한편으로 이제 군사적으로만 보더라도 전쟁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정도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 사실은 좀 전쟁도 결국에는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쟁을 장기화로 끌고 가거나 확전으로 끌고 갈 서포트가 경제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한 포인트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사실은 인접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멀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제공권, 즉 이제 공군이라든지 탄도미사일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전개될 양상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현재 남아 있는 미사일이 많지가 않다. 네. 뭐 최대치로 만약에 보복을 한다고 해도 일주일 선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일단 분석이에요. 다만 파키스탄, 중국 또는 이제 러시아나 북한 같이 현재 이제 미국 위주의 국제 질서에 약간 조금 반대되는 쪽 라인에서 이란을 측면 지원하는 미사일이 공급이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국제적인 일말의 분석도 좀 있기는 일단의 분석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현재 미사일이 출발했다는 보도도 외신에서 잡히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군사적인 이 어떤 힘의 우위를 본다면 확전을 바라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란의 복잡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에서 이란에서도 먼저 멘트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공격을 멈추자. 같이 휴전할 수 있다. 너희들이 멈추면 우리도 멈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이란은 지금 속내가 전혀 이제 반대라고 보면 되죠. 겉으로는 오히려 뭐 평화를 바라는 것처럼 또 단순히 핵시설을 정밀 타격해서 핵만 좀 제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내부적인 정치적인 상황이 곤란합니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불신만이 지난주에 상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여타한 뭐 팔레스타인 이슈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국내 정치를 끌고 가기 어렵겠다라는 그렇게 결국에는 정치적인 상황을 타개할 만한 것을 외부적 이슈로 좀 덮고자 하는 것도 충분히 있고요. 전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란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거나 범아랍권을 공격하면 중동 관련해서 반발이 많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란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 놓고 소위 말하면 두드려 패도 아랍권이 사실은 나서지 않을 거야. 미국은 또 도와줄 거야. 또 사실은 서구 열강도 어느 정도는 내가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길 바랄 거야. 라는 내외적인 지정학적인 정치적인 이유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호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확전 내지는 이참에 영구적으로 핵 관련 이란에 대해서 타격을 주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미국이 좀 복잡한데 미국이 사실은 겉으로는 협상을 여전히 끌고 나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세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지도 모르는 위기가 있거든요. 팔레스타인 전쟁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취임하자마자 사실은 내가 취임하면 바로 끝낼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뭐 지금 정전 뭐는 고사하고 뭐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힘이 빠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까지 벌어진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전쟁으로 벌어지면서 전선이 넓혀지고 특히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사실 이스라엘이 수행이 불가능해요. 팔레스타인은 자체적으로 제압이 가능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직접적인 참전의 수준으로 이제 끌려 들어가지 않는가라는 것 때문에 아직은 스탠스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사실은 확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앞으로 한 일주일 안에 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을 걸로 보입니다만 이스라엘이 멈추지 않을 것 같다는 데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란 이슬람 종주국으로서의 뭔가를 해보고 하는 그런 거는 약간 화약고 같은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건들기 참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걸 이스라엘이 또 대신 건드려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입지를 위해서 전쟁을 또 끌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은 이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어떤 쪽을 좀 택하게 될까요? 굉장히 복잡 미묘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15일로 예정된 6차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은 결국 취소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이게 자본이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유가나 그리고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우려에 따른 해운주 그리고 당연히 이런 리스크가 터질 때 전쟁 이슈가 터질 때 나오는 방산주, 뭐 금가, 미국 국채 이런 부분이 다 맞물려서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을 또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원유가 안 나는 나라 아닙니까? 에너지의 100%를 수입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이란산 원유를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원유 관련해서 수입국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 등 사실은 원유 관련해서 거의 뭐 70%가 사실은 중동산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란 앞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칫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때문에 원유 수급이 곤란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일단 있는 거고요. 국제적으로도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시설이 타격을 받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국제 원유가가 동시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친 데가 호르무즈 해협인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한 6, 7% 현재 급등한 걸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오늘부터 봐야 되겠습니다만 브렌트유도 6%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유에 대한 불안감이 일단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에너지 관련한 주식, 석유, 가스 관련한 주식들이 조금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원유가 오르면 결국에는 국제적으로 보면 물가가 더 오르게 됩니다. 미국도 물가가 오른다면 결국에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방해 요소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국제적으로 보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도대체 미국은 금리를 언제 내릴 것인가? 이 싸움이 사실은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하를 방해하는 요소가 또 하나 추가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원유라든지 에너지가 불안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물가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나마 뭐 전쟁을 놓고 우리가 호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좀 뭐하긴 합니다만은 상승 탄력을 받는 주식이 있는데 당연히 일단 전쟁 관련하기 때문에 방산주가 호재를 받고 있고요. 방산 관련해서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은 단순히 중동 전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도 중요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각국이 결국에는 기존에 알던 국제 질서가 다 붕괴되는구나. 미국 위주의 질서라든지 이런 게 붕괴된다면 결국에는 스스로 자위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이 이제 되면 어쩔 수 없이 방산 관련한 오더라든지 주문이 일어나는데 현재 즉시 수입이 가능한 국가가 몇 개 없는데 우리나라가 대표적이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방산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정세 불안이 호재로 작용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하거나 중동 정세가 불안하면 그쪽을 통한 무역이 전부 다 희망봉 밑으로 해서 이제 큰 항로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운임도 올라가고요. 위험수당이 올라갑니다. 이게 해운 관련한 주식 쪽에서는 역시 상승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쟁 관련해서도 위아래로 보면 복합적이면서 다층적인 영향을 지금 현재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유가 관련해서도 너무 뛰면은 미국 쪽에서 물가 관리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궁금한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동에서 좀 힘을 빼고 싶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그리고 중국을 조금 더 겨냥해서 하고 싶은데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내로 오면은 미국발 관세 전쟁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데 앞서서 오프닝에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G7 정상회의 가서 외교전 대비전을 이제 치르는 상황. 그 전에 그 기업 CEO들 뭐 경제에 중요한 임무를 맡으신 분들과 또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G7은 의장국이 의제를 먼저 정해요. 네. 우리 이런 걸로 모일 거야 이렇게 정하는데 이번 공식 의제는 원래는 4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한 얘기, 하나는 중국 또 인도, 글로벌 이제 사우스 이런 쪽과의 관계, 그다음에 무역, 뭐 경제, 디지털 문제, 또 기후 전환 및 에너지 전략. 그러니까 사실은 뭐 러시아 관련한 거 빼고는 그냥 뭐 무난한 이슈였는데 여기에 이제 난데없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이란 문제가 이제 거기도 의제가 얹혀질 걸로 보여서 이것도 이제 국제적으로 어떻게 논의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의 어떤 참여, 역할, 영향 이런 것도 당연히 봐야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공식 의제 말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반년 넘게 국제 외교 관련해서 사실은 거의 뭐 일체 언급도 못하는 무정부 상태였나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이제 국제 무대에 다시 정비된 자세로 우리가 데뷔한다. 뭐 재데뷔라는 말이 참 웃깁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의 외교의 어떤 새 장이 이제 열림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게 일단 의미가 있겠고요. 다자간 외교이긴 합니다만은 중간에 한미 개별 회담, 뭐 정식 회담은 아닙니다만 짧게. 그래도 된다면. 그렇죠. 그다음에 한일 회담. 어떤 식으로든 한일, 한미 요 주요한 정상 간의 미팅이 있을 것으로 현재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럴 경우에 한미 회담이 아무래도 더 중요한데 그때 당연히 현재 가장 큰 화두는 역시 트럼프발 관세. 문제와 뭐 여러 방위비라든지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게 제기하려고 했던 이슈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테이블에 조금이라도 올라올 때 어떤 뉘앙스로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는지 대처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 대한 준비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정부도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경제 현장에 있는 대기업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대기업 회장단들과의 미팅이 잡힌 것도 좀 이례적입니다만 이번에 G7을 염두에 두고 한미 회담이 있을 걸로 보이고 순차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현장에서 꼭 이것만은 해줘라. 또는 이것까지는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듣고 정부가 출발하기 위해서 그 회담이 있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비공개에서 아마 그런 주요한 내용들이 다뤄졌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필요요사 AI 관련주, AI 챗봇 관련주, 뭐 이에 뭐 전력 설비 같이 뛰는 걸 봐서 AI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저희가 마이크 한남 2부에서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통령실 AI 미래수석에 네이버 출신 이제 들어갔잖아요. 굉장히 또 상징적인 의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정우 이제 장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소버린 AI 굉장히 강조했던 인물로 그렇습니다. 또 뽑히기도 하거든요. AI 수석은 이제 기존의 대통령실에는 없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보 때 100조를 투입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주요한 성장에 모티브를 삼겠다라고 강조했던 부분이라서 도대체 누가 AI 수석이 될 것인가를 놓고 하마평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누가 될까 제가 아시는 분이 될까 그래서 저도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예상 밖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전까지 사실은 완전히 사기업에 계시던 분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국가 정책을 총괄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자리를 사기업에서 바로 수혈한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적인 영역에서 보면 조금 꺼리는 부분이었거든요. 확실히 이례적이죠. 그럼 뭐 네이버에 앞으로 그러면 친 네이버적인 정책이 가는 거야 이런 어떤 오해도 당연히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주가 오늘 오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데 아마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적 면모가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비판이나 우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딱 터놓고 얘기해서 AI 관련해서 현재 그럼 가장 잘하는 전문가가 누구야? 우리는 그걸로 뽑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하정우 수석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뭐 그 자타공인에서 아마 이분의 경력과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부분에 최고 학부를 나오면서 뭐 전공 관련해서도 뭐 문자가 없었고요. 업계에 진출해서도 지금까지 쭉 최고 실력을 보여왔고 특히나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화두가 되는 게 이분이 단순히 뭐 AI 최첨단으로 해서 네이버 주가를 올리자 뭐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소버린 AI 관련된 주장을 많이 했었던 분이에요. 소버린 AI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AI 시장 여기에도 주권이 있다. 국가 간 장벽도 있고 여기서 주권을 가지고 그 나라가 그 나라에 맞는 정책을 해서 데이터, AI, 이 모든 생태계에 관해서 주권이 있는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 늘 주장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기업 출신입니다만 일정 부분 공적인 마인드를 탑재하고 있다.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될,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 좀 많거든요. 이제 100조를 실제로 연간 단위로 집행도 해야 되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AI 관련한 이 경쟁력도 끌어올려야 되고 산업 생태계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가야 될 길이 좀 많습니다만 기대와 뭐 희망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올해인가 작년인가 강연만 800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거침없이 하시는 분이에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시고요. 그 소통도 이런 거 좀 잘하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오늘 두나무 관련주, STO 관련주, 블록체인 가상화폐 막 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새 정부에 바라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워낙에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묻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 미국에서 현재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얘기들은 뭐 굉장히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요. 원화 기반 코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사실은 한국은행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다만 가만 있어봐. 돈과 코인을 거의 일치시킨단 말이야. 그럼 이건 거의 화폐성을 띠고 있잖아. 그러면 화폐에 관한 총괄권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인 우리가 책임져야지라고 해서 한국은행은 시장의 확대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단계적으로 가자. 그리고 한국은행이 확실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고 규획해서 가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이 현재 이제 법안을 냈는데 이게 당초 공약을 냈던 법안이나 민주당에서 검토되던 법안보다도 훨씬 완화된 그런 법안이 갑자기 입법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 코인을 만들 수 있는 발행자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적어도 50억 정도의 허들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5억으로 낮추고 5억도 없어? 그럼 신용 공여까지 해줄게. 거의 장벽을 없앤 거나 돈을 마찬가지지. 그렇습니다. 거의 허들 없는 시장을 만들어서 빨리 속도전을 통해서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전혀 다른 식의 시각으로 이 시장을 보는 거죠. 규제의 시각이 아니라 조성의 시각으로 본다라는 거니까 업계에서는 환영 일색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속도전으로 나갈 걸로 보이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는 다양한 업체들에 대해서 현재 시장에서는 이쪽이 이제 주도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과 민주당의 쉽게 말하면 이제 파워 게임이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 제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속도전이나 생태계를 빨리 구축해야 된다라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시간 끈다고 해서 원화 코인 시장이 뭐 달러를 쫓아간다는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만들어질 생태계라면은요.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시장이 벌써 알고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뒤따라가시는 분들도 아마 생각 많이 하실 주제라서 여쭤봤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급한 불을 꺼야 되는데 그런 이슈를 박시동 경제평론가님께 말씀드리면 다 대답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시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기대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중동 지역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이 지역에 군사적 긴장이나 갈등이 발생하면 국제유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간 충돌이 확산될 경우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에는 추가적인 위험 프리미엄이 붙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 유가에 대한 정보들을 전해드릴게요. 미국의 WTI, 유럽의 브렌트유, 그리고 중동의 두바이유가 대표적인 국제유가 지표인데요. WTI는 미국 텍사스와 뉴멕시코 등지에서 생산돼 오클라호마주 커싱에서 거래되고, 브렌트유는 영국 북해에서, 두바이유는 중동에서 생산되어 각 지역의 원유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간단히 말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원유를 찾는 나라와 기업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반대로 원유가 남아돌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중동의 정세, 오펙의 생산량 조절, 미국 셰일가스 생산량, 그리고 전 세계 경기 상황도 국제유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천연재해가 발생하면 원유 생산과 운송이 어려워져 가격이 급등하기도 하죠. 국제유가는 우리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휘발유, 경유 가격은 물론 항공료, 운송비, 전기요금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결국 유가가 오르면 상품 생산과 물류 비용이 함께 올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국제유가 흐름을 항상 주시하고, 경우에 따라 금리 조정이나 비축유 방출 같은 대응책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우리 일상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수혜를 입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정유나 해운 등의 업종인데요.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 정유 기업들은 정제 마진이 개선되면서 석유 수출 가격도 함께 상승합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으로 운송비가 오르면 해운 운임도 같이 상승하겠죠? 따라서 해운주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반면 항공, 음식료 등 에너지 비용 비중이 높은 업종은 원가 부담이 커져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정보들은 앞으로도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 계속 시청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한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다 지수가 올라오고 있어요. 네. 올라 상승하는 종목들도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오후까지 저희 데일리TV 계속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